그 일을 수십 년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졌어요. 우리가 원하는 걸 다 자를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찾아내는 게 어떤 스님들의 토론방에서 유전자 가위로 내 유전자를 바꾸면 나의 업은 어떻게 되는 거냐. 저는 말씀드렸죠. 포유류의 복제 동물이 나타났어요. 그랬을 때 걱정도 똑같이 커졌다고요. 미국 의회에 그 저자를 불러요. 청문회를 해요. 어떻게 생각하냐. 생명이 어떻게 시작됐느냐, 정말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구상의 생명으로 한정할 건지, 또는 전 우주에서 생명이 지구에만 있느냐의 문제도 또 다른 문제여서 어디서부터 살펴봐야 되느냐. 빅뱅으로 우주가 시작했는데 그 전은 뭐냐라는 질문하고 되게 비슷한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근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도는 여러 개가 있었을 수는 있으나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뭐냐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에 공통된 현상들이 있는 거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유전 정보입니다. 유전 정보가 물론 약간은 RNA에도 있긴 하지만 4개의 염기로 이루어져 있는 DNA 속에 정보가 담겨져 있다는 게 그 다양한 생명체들에서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서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에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시간만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하나에서부터 출발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무엇인지는 모르죠. 그냥 추상적으로 이름을 붙여놓고 있죠. 루카라는 이름으로 붙여놨는데 그게 사실은 그런 거죠. 공통된 최후의 마지막 조상 세포, 뭐 이런 느낌입니다. 그게 누군지는 모르는 거죠, 사실은. 최초의 그 원시 세포가 지구상에서 처음 만들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 그룹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벨상 수상자이신 프란시스 크릭은 생물학 하는 분들은 누구나 다 아는 크릭입니다. 왓슨과 크릭의 그 크릭이에요. 그 DNA의 이중나선 구조를 밝힌 분이죠. 이분은 사실은 의식이라는 거에 대한 연구를 평생 하셨는데 초반에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책을 내셨는데 생명 그 자체라고 하는 책이 지금 번역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책에서 무슨 주장을 하시냐면은 지구상의 생명의 출발은 외계에서 온 거다라고 주장을 하세요. 왜냐하면 지구상에서 생명이 탄생한 거는 뭐 예를 들면 30억 년, 40억 년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우주의 나이는 그보다 3배쯤 길단 말이죠. 그럼 어딘가에서 먼저 생명이 생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거고, 그게 예를 들면 운석이라든지 이런 걸 타고 원시적인 형태의 유기체라든지 아니면 무엇인가가 지구상에 떨어져서 거기서부터 출발한 거 아니냐, 증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말하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도 있다. 그래서 지금 우주에 나가서 유기물질을 찾는 것도 사실은 그런 거죠. 생명의 기원이 우리한테 있는 거냐, 우주 어딘가에 있는 거냐,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어디서 줄에서 할 때 가끔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는 생물학자니까 수많은 정자와 난자가 만날 확률을 계산을 해보면 이건 10의 마이너스 몇십 승 정도인데 그 두 사람이 다시 만나는 건, 이런 걸 우리는 기적이라고 부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생명은 과학이지만 기적에 가깝습니다. 사실 그 다윈의 진화론에서 그럼 진화는 선택한 거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자연 선택이라는 표현을 쓰죠. 자연 선택. 그러니까 선택당하는 거인 것 같아요. 자기가 선택하는 건 아니지만 환경에 의해서 또는 나한테 주어져 있는 여러 가지 한계 속에서 자손을 제일 많이 낳을 수 있는 것으로 선택되어지는 거죠. 적응하는 것처럼. 생명도 그런 형태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생명과학의 궁극적인 목표하고도 맞을 것 같아요. 그것도 어쩌면 프로그램 되어 있는 거일지도 몰라요. 우리가 밤하늘을 쳐다보고 별을 보고 느끼는 그 호기심이라는 게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생기잖아요. 저기에 내가 모르는 것이 있다는 것이 출발선인 것 같아요. 과학의 출발은 호기심이거든요. 근데 생명과학은 생명에 대한 호기심인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떤 목적도 당연히 따라오긴 하는데, 출발은 제가 보기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모르는 것에 대한 호기심, 그 대상이 생명이면 생명과학인 거예요. 근데 그 끝은 좀 더 좁혀보면 결국 나를 이해하는 거겠죠.
인간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예쁜 꼬마 선충 연구를 30년 넘게 해왔지만 제가 주장하는 거는 생명과학의 끝은 사람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유전자 가위는 아주 최근에 발전된 기술이고요. 1970년대, 60년대로 돌아가서 또 중요한 발견 하나 있었는데 그거는 제한 효소라는 효소의 발견이 있었습니다. 그게 현대 분자생물학 또는 유전공학이라고 부르는 새로운 시대를 연 굉장히 중요한 발견인데요. 제한 효소라는 게 영어로는 restriction enzyme이거든요. 그러니까 제한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방어 기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무엇인가 염기 서열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중에 어느 서열을 인식을 해서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자 가위랑 사실 같은 목적이에요. 근데 특정한 염기 서열만 자를 수 있어요. 근데 그것만 해도 과거에는 너무너무 소중한 자산이었습니다. 그걸 이제 보통은 세균들이 만들거든요. 그걸 우리가 뽑아서 많이 만든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유전자 서열 중에서 그 서열을 가지고 있는 애를 탁 잘라요. 자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유전자 조작인 거죠. 그 일을 수십 년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졌어요. 제한 효소는 특정한 서열만 자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한계가 많은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걸 다 자를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찾아내는 게 유전자 가위입니다. 그것도 세균을 침투해서 들어오는 바이러스 이런 애들을 자르기 위해서 작동하는 방어 기제이고요. 근데 얘는 자르는 가위가 있고 누구를 자를지를 결정하는 거는 RNA가 있어갖고 이 RNA가 돌아다니다가 자기랑 비슷한 서열이 있으면 딱 붙어서 잘라버려요. 근데 그 RNA 우리가 마음대로 만들어서 넣어줘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서열을 가서 자르겠죠. 그래서 아무 서열이나 우리가 원하는 데 가서 자르고 붙이고 할 수 있게 됐어요. 그게 유전자 가위의 혁명입니다. 생물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종의 개념은 조금 달라요. 생물학적 종의 정의는 뭐냐면 이 두 개의 개체가 같은 종이다 아니다를 판정할 때 교배를 해서 자손이 태어났는데 자손을 낳을 수 있으면 같은 종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쁜 꼬마 선충에 하와이의 선충이 있고 영국의 선충이 있어요. 이 둘을 교배시키면 자손들이 잘 태어나요. 근데 이 둘은 유전자 서열이 굉장히 달라요. 예를 들면 한 2만 개 유전자 중에 한 3천 개 정도가 달라요. 근데도 교배를 시키면 자손을 만들어요. 같은 종입니다. 그러니까 유전자 가위로 유전자 한두 개 바꾼 걸로 새로운 종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개체의 속성이 달라질 수는 있겠죠. 제가 전화를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 어떤 스님들의 토론방에서 유전자 가위로 내 유전자를 바꾸면 나의 업은 어떻게 되는 거냐에 대한 토론하신대요. 그래서 어려운 질문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유전자 가위라는 게 이런 거고 이래서 형질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판단은 하십시오. 말씀드렸죠. 그렇죠. 실제로 가장 많이 적용하고 싶은 쪽이 일단 질병 치료 쪽이고요. 중국에서 문제가 됐던 그 유전자 가위 아기 탄생의 경우는 그건 하면 안 되는 윤리적인 제한이 있어서 그런 실험을 하면 안 되는데 중국인 의사가 발표를 했어요. 학회에서 어떻게 발표했냐면은 HIV 환자 부모가 HIV 바이러스가 들어갈 때 수용체가 있어야 걸리거든요. 근데 아이가 이 수용체를 갖지 않으면 부모가 아무리 에이즈에 걸렸어도 이 아이는 안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 그 유전자를 빼버리자는 거죠. 그래서 난자에서 그 일을 해서 유전자를 조작을 했어요. 유전자 가위로. 그 수용체를 잘라서 없앴어요. 그러니까 이제 HIV에 더 이상 감염되지 않는 아이를 탄생시킨 거예요. 근데 그건 윤리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의사는 체포돼서 사라졌어요. 그런 일이 통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벌어지는 건 정말 위험한 일이죠. 지금은 그래서 유전자 가위는 주로 이제 뭐 예를 들면 가축이라든지 농작물이라든지 그다음에 특정한 질병 치료에 관련된 그런 연구는 활발하게 되고 있으나 사람을 복제한다든지 이런 거는 절대로 허용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시험관 아기를 처음에 시술했던 분도 처음에는 엄청나게 비난을 받았다가 지금은 훨씬 많은 가장 안전한 방법 중에 하나로 쓰이고 있는 거죠. 근데 유전자 가위는 가장 걱정하는 게 뭐냐면 그 유전자 가위가 들어가서 우리가 원하는 부위만 잘랐을지 또 다른 데를 손을 댔을지를 정확히는 몰라요. 논문들에서는 이제 전체를 봤을 때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게 계속 보고는 되는데 케이스가 많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 어떻게 잘못될지를 몰라서 그게 가장 조심스럽고 윤리적으로는 그건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단계예요. 유전자 가위 기술이 개발되면서 생명과학에서도 대단히
혁신적인 연구들이 가능해졌습니다. 예를 들면 굉장히 다양한 나비들이 있는데 그 나비의 문양들이 다 달라요. 종마다. 그 문양을 만드는 유전자는 도대체 무엇일까? 그래서 표적을, 후보를 찾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는 일은 돌연변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쁜 꼬마선충이 좋은 모델인 이유는 이거는 아주 무작위적으로 돌연변을 많이 만들어서 형질을 고르면 되는데 나비를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근데 후보 유전자가 있으면 유전자 가위로 탁 치고 들어가서 바꿔서 형질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봤더니 어떤 유전자가 중요하더라. 그걸 찾아낸 거예요. 꼬마선충이나 초파리는 조금 더 전문적인 용어로 모델 동물이라고 부르고요. 나머지 모델화되지 않은 비모델 동물들에 대한 연구도 이제는 가능해졌어요. 유전자 가위 덕분에. 그래서 훨씬 더 많은 생명 현상에 대한 규명이 가능할 것 같아요.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유전자 혁명이 일어났던 첫 번째가 제한 효소를 예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제한 효소가 대량으로 생산돼서 와 이게 가능해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엄청나게 걱정을 했어요. 유전자를 다 조작한단 말이야? 그래서 학자들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어느 도시에 모여서 논의를 해요. 그래서 스스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요. 연구는 무한히 제공하되 적용할 때는 이건 이런 한계를 둬야 돼. 그게 하나의 예고요. 복제양 돌리가 태어났을 때 어마어마했죠. 포유류의 복제 동물이 나타났어요. 그랬을 때 걱정도 똑같이 커졌다고요. 일주일 후에 그 논문이 나와서 일주일 후에 미국 의회에 그 저자를 불러요. 청문회를 해요. 어떻게 생각하냐? 사람한테 적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컨센서스가, 합의가 순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유전자 가위는 아직은 규제가 좀 많은 편이긴 한데 더 풀어야 되는지 또는 적용 후에 규제를 더 해야 될지에 대한 논의가 조금 더 있어야 되는 그런 단계죠. 너무나 빨리 혁신적으로 바뀌고 있어서 그런 상태입니다. 맞아요. 상당히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더 많은 사회적인 논의가 사실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들 사이의 경쟁이기도 해요. 예를 들면 영국은 상당히 관대한 편입니다. 중국은 마음대로 하는 경향이 좀 있어서 문제라면 영국은 논의를 많이 한 다음에 허용의 수준을 높여요. 근데 우리나라는 규제의 수준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특허도 되게 힘들다고 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호주 같은 데가 특허가 굉장히 쉽게 낼 수 있는, 규제가 낮은, 그래서 그게 국가 간의 경쟁 상황에 빠지면 잘못하면 과속 상태가 될까봐 걱정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글로벌하게 논의가 필요한 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아주 우수한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논의에 가장 전선에 서 있는 분들이 있어서 잘 하실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석사과정을 하고 박사과정을 갔을 때가 이제 35년 전쯤인데 그때는 사실은 되게 차이가 좀 있었고요. 그 차이라는 게 사람들의 머리의 차이나 아이디어의 차이가 아니라 우리가 쓸 수 있는 자원들이 거의 없었죠. 연구비라는 게 별로 없었고.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사이에 정부의 R&D 지원이 2000년부터 지금까지 엄청난 속도로 축적이 됐고요. 생명과학의 분야는 제가 보기에는 더 이상 유효화까지 안 와도 세계 수준의 연구를 할 수 있는 그 수준에 거의 도달했다. 그러니까 거의 도달했다 라고 표현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우리가 그런 표현을 많이 쓰죠. Fast follower를 넘어서 우리가 First mover로 가는 그 선상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정한 분야에서는 우리가 가장 앞서가 있는 부분들도 나오고 있다. 예쁜 꼬마선충은 제가 내년에 국제 꼬마선충 학회가 2년에 한 번씩 열리거든요. 거기에 초청 연사 5명인데 그 중에 1명으로 제가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정을 받은 거죠. 그 정도 수준은 이제 우리나라 평균은 올라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유전학과 발생학을 전공하는데 제가 존경하는 많은 학자들, 아주 뛰어난 또는 아주 깊이 있는 학자들이 연세가 들어가면 갈수록 저는 어떤 느낌을 받냐면 저분은 생물학자인지 철학자인지 잘 모르겠다. 그런 느낌을 주세요. 왜냐하면 생명을 계속 보다 보면 그동안에는 저는 이 생명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계속 봐왔는데 생명 그 자체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돼요. 그건 철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을 바라보는 관점이 그러니까 기전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왜라는 질문과 존재라고 하는 질문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게 생명과학의 마지막 수준인 것 같은데 저는 그 언저리 어딘가에 지금 와 있는 것 같고요. 생명과학자로서 생명을 바라보는 거는 단순한 기전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지구상 또는 우주에서 이 현상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런 걸 고민하게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고,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는 아직은 좀 더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인간은 또 그 자체로 너무 독특한 특수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의식이라고 하는. 근데 우리가 과학적으로 잘 규명을 못하고 있죠. 그걸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는 반면에 생명 전체를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는 당연한 것이어서 이 두 가지를 다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명은 물리학 법칙을 거스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장 비물리적인 존재다. 근데 물리학 법칙을 벗어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엔트로피를 거스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실제로. 가장 비물리적인 존재다.